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탈구가 일어나는 관절입니다. 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운동선수들 가운데 어깨 탈구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엔 또 운동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어깨 탈구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습관성 어깨 탈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툭하면 쑥 빠지는 어깨. 반복될수록 통증도 심해지고 자다가도 어깨가 빠질 정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깨 힘줄이나 뼈도 손상되기 쉬운데요. 습관성 어깨 탈구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주위에 보면 어깨가 습관적으로 빠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은데 어깨 탈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적응이 돼서 네.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팔을 바깥으로 돌렸을 때 어깨가 주로 앞쪽으로 빠지니까 늘 겨드랑이에 붙이고 힘을 주고 다니게 됩니다. 네. 근데 자주 빠지면서 통증이 적응이 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깨가 자주 빠지면서 빠지는 길이 나게 됩니다. 네. 길이 난다는 것은 뼈가 다뤄져서 결국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결코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한번 빠진 경우에 다시 빠지는 건 봤는데 다친 적이 없는데도 어깨가 자주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치지 않고도 어깨 탈구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사람 중에는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깨 관절도 어떤 사람은 헐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타이트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깨 관절은 뼈 사이를 이렇게 근육과 힘줄과 인대들이 고무줄처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부모님한테 유전됐겠죠. 네. 체질적으로 이런 고무줄이 헐렁해서 인대가 헐렁해서 평상시에도 어깨가 자주 빠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어깨 탈구라고 하면 보통 외상으로 인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어깨가 잘 빠지는 사람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깨를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좌측에서 보면 팔을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턱이 지듯이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잡아다녀도 이렇게 턱이 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잡아다니면 좌측에서처럼 팔을 쑥 잡아다니는 쪽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분을 잡아당겨서 손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로 헐렁하면 그건 아주 심한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불안정성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특별한 증세가 있나요? 사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내 증세를 많이 보는 병원에 가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 병원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19 정도는 막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10군데 다 의사 진단이 틀리다고 막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예. 이런 분들 애니메이션으로 소견을 보게 되면 지금 어깨 축주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얘가 늘 무겁고 피곤하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인대가 헐렁하다 보니까 힘줄이 팔을 주로 잡고 있으면서 어깨 축지가 늘 아프고 피곤하고 이걸 또 만성 피로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도 이러니까 또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움직일 때 소리도 많이 난다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디스크는 없는데도 팔이 저린다는 호소도 하게 되고 힘이 없으니까 철봉에 매달린다든가 네. 푸시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혹시 치료 방법도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사실 모든 치료는 주사와 약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인대가 약하니까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우리 척추를 가운데 두고 날개뼈와 팔뼈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대가 약하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꾸준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계속 해줘야만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수시로 어깨가 들랑달랑하면서 빠지다 보면 왜 자동차가 주차장에 바퀴 스토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없을 때 벽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벽에 금이 가게 되고 자동차가 찌그러지지 않겠어요?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주 빠지다 보니까 어깨 속 뼈 연골에 이렇게 흠집이 생기게 돼서 이게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불안정성 어깨 외에도 어깨가 습관적으로 빠지는 다른 원인이 있나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깨가 빠져있는 상태를 촬영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냉장고 물건만 꺼내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면서 돌아눕다가 어깨가 빠진다고도 얘기합니다. 네. 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주 빠지다 보니까 어깨 숙뼈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팔뼈가 끼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꼼짝도 않게 되죠. 마치 주차장 바닥이 파여 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우리가 자주 빠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위축이 되고 뭐 운동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자주 빠지면서 뼈가 일부가 다뤄져 버렸습니다. 마치 주차장 바닥이 무너져서 차 바퀴가 조금만 움직여서 차 바퀴가 그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아주 불안한 형국입니다. 네. 우리 똑같은 이런 형국이 어깨 속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뭐 통증은 물론 심리적으로 위축까지 된다고 하니까 꼭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주차장 바닥이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어깨뼈 일부분이 다뤄져 버렸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빠지거든요. 네. 그런 때는 무너진 주차장 바닥을 복구하듯이 다뤄져 없어져 버린 뼈분을 복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복구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우리가 다뤄져 없어져 버린 뼈를 옆에서 떼서 그걸 조각을 내서 모양을 만들어서 덧대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나사로 고정해서 집안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이런 치료들을 많이 지금 해오고 있죠. 어깨가 탈구되고 뼈까지 손상돼서 수술을 하는 경우엔 뭐 열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건가요? 사실 조금 전에 보신 장면은 열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프랑스 어떤 의사가 이것을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신데 이건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지금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네. 구멍만 내고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에 필요한 부위의 살을 다 없앤 다음에 뼈를 다듬고 떼어날 뼈 부위에 구멍을 이렇게 뚫게 됩니다. 뚫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열어서도 어려운데 내시경으로 다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옆에 이런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보면 관절면이 옆으로 이렇게 넓어져서 더 이상 어깨가 빠지지 않게 되겠죠. 네,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어깨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게 있다면요? 어깨 치료는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 몸을 지도처럼 잘 알고 가야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깨를 검사하는 이유는 치료 연장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내 어깨 관절 속을 알아야 생활 습관도 바뀌기 위한 자극을 받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습관성 어깨 탈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기분이 우울하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증상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우울증과 감별이 필요한 게 조울병이라고 하는데요. 두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치료는 또 어떻게 다른지 조울병과 주요 우울 장애의 감별에 대해 신세계병원 이문성 진료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은 같아도 다른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 장애와 조울병. 자칫 잘못된 진단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와 조울병의 감별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은성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랫동안 좀 우울 증세가 계속되고 사회생활하는 게 편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우울증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조울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조울병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기분이 우울하고 좀 깔아앉고 뭐 그런 거를 우울증이라고 하고 기분이 붕 뜨는 증상을 조증이라고 하죠. 예. 근데 조증만 있거나 또는 우울한 기분과 들뜬 기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거나 또는 같이 나타나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조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울병은 정확한 진단 명칭은 양극성 장애입니다. 양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기분이 붕 뜨는 조증과 기분이 푹 가라앉는 우울증 양극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 기분장애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분이 우울할 때 가서 진료를 받으면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그렇겠네요. 그럼 조울병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울병의 우울증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기분이 우울한 것과 동시에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뭐 식욕이 떨어지고 몸 전체 이곳저곳이 뭐 두통이라든지 뭐 복통이라든지 신체 증상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의욕도 떨어지고 자기가 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극단적인 생각들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울병의 조증 증상은 기분이 붕 뜨는 증상과 동시에 뭐 본인이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고 활동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잠도 안 자면서 예. 뭐 돈도 많이 쓰고요. 예,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조울병의 증상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조울병의 우울증 증세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 좀 우울하다, 우울한 것 같다 이런 것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조금 우울하다, 내가 오늘 우울해, 그러니까 난 우울증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울증은 그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질환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 기분이 좀 가라앉고 감정의 기복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기분이 좀 좋거나 그러면 기분이 좀 붕 뜰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의 감정 기복이 있는 건 사람이라면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기계겠죠. 예. 예, 그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상은 주요 우울장애,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울증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분이 우울한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 뭐 불면증, 불안감, 뭐 무가치함, 뭐 극단적인 생각, 뭐 식사도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그 증상들,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간 지속이 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하더라도 2주 이상 기분이 우울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조울병 안에 우울증, 조증이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우울증 증상을 보일 때 병원을 찾는다면 이 진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예. 두 질환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울병 진단이 늦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분이 붕 뜨는 증상, 조증 증상이죠. 조증 증상으로 해서 조울병이 발병을 한 경우에는 금방 진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 85% 정도에서는 우울증으로 해서 조울병이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울병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울병보다는 우울증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를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울병의 우울증과 일반적인 우울증, 그러니까 주요 우울장애에서의 우울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요 우울장애에서의 우울증은 보통 40세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좀 많이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은 조금 어린 나이에 발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식욕의 저하보다는 뭐 폭식을 한다든지 잠을 잘 못 자는 대신에 좀 계속해서 좀 잠을 좀 많이 잔다든지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은 충동성이 조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증상학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보면 다른 질환이잖아요. 예. 그럼 치료는 어떤가요? 치료도 우울증과 조울병이 다른가요? 예, 당연히 다릅니다. 병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우울장애에서의 우울증,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우울증에서는 항우울제를 주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은 기분조절제를 주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항우울제는 깔아앉은 기분을 좀 붕 띄우는 그런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네. 기분조절제는 감정의 기복을 좀 줄이는 쪽에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은 요즘 와서는 미국 FDA,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곳에서 기분 조절제 역할을 굉장히 잘 한다고 알려져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조울병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치료 방법으로 현재 뭐 약물 복용하는 방법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약을 먹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조울병도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종종 조울병을 당뇨병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혈당이 높아져 있고 혈당 관리가 잘 안 될 때, 지금 당장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혈당을 낮춘다거나 그런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약물을 쓰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네, 당연히 약물을 써야겠죠. 네. 당장 급한 상태에서 약물을 써서 어느 정도 증상이 안정화가 되고, 증상이 안정화된 후에 그 이후에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마 적절한 치료일 것입니다. 조울병도 이와 마찬가지로 급성기 때는 약물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입니다. 약물을 써서 어느 정도 증상이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또는 뭐 가족 치료 또는 병에 대한 교육, 뭐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유행하는 뭐 치료 방법이 뭐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네. 이러한 치료들도 급성기 치료 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치료를 받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 가장 정확한 치료는 약물 치료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보통 우울증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조울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로빈 윌리엄스가 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는 우울증을 앓았다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로빈 윌리엄스는 조울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울병에서는 우울증과는 다르게 한 가지 증상이 더 있습니다. 보통 충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충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충동성이 더해지게 되면 실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상태까지 악화가 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환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죠, 사실은.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우울증 환자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울증 환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네.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조울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조울병과 우울증에 대해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보통 조울병은 정신과에서는 나을 수 있는 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 감정 기복이 심한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또는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 조울병 선별 검사라든지 또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을 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울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울병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꾸준한 관리 그리고 주변의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조울병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아마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인식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인식도 바뀌어야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은성 과장과 함께 조울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은 한 번 일어나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체온 유지입니다. 실내 온도에 신경을 쓰고 집안에서도 따뜻하게 입고요. 외출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심장이나 혈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털모자, 목도리를 이용해서 추위에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해서 충분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